기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 확극해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매번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 보러 가는 강사 김태형입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 저는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교통공사는 NCS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을 다 출제하는 몇 안 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10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총 10개 영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핏셋형이다, 모듈형이다, 이런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핏셋형인데 모듈형에 해당되는 영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모듈형이지만 핏셋형에 해당되는 영역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모듈형이라고 해서 핏셋형이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구분이 좀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나온 표현 중에 피둘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섞였으니까 피둘형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왜 하지 말자고 했냐면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핏셋형은 핏셋, 공직 적합성 시험과 유사한 형태라는 뜻이고, 모듈형은 원래부터 출제됐던 유형이었다, 그냥 이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핵심 과목과 전략 과목으로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이쪽이라면 전략 과목은 자기계발, 기술능력, 정보능력, 아니구나. 순서대로 가야죠. 자기계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그리고 자대전기, 조직이해 능력, 그리고 직업윤리, 요렇게 해서 10개 영역 중에 핵심 과목에 해당되는 게 4개 영역, 일반적으로 핏셋형이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6개 영역이 바로 전략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왜 제가 전략 과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냐면요. 첫 번째, 이거 그냥 시험에서 점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를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봤자 10점이에요. 얘도 10점이야. 생각을 잘해봐요. 의사소통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10개 영역이면 10점밖에 안 돼요. 물론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이 4개 영역만 출제된다. 그럼 25점까지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모든 영역들이 다 배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의사소통이나 수리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도 했고, 그 시간을 10이라고 봤을 때 전략 과목은 다 합해도 10밖에 안 돼. 어라? 이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유용한 과목이 될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인데 이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험을 풀 때도 그렇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자면 핵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개 영역의 경우에는요. 훈련이라고 할게요. 왜 훈련이라고 하냐면 이론 기반으로 한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만 공부하면 답을 찾을 수 있냐? 아니요, 그건 안 돼요. 훈련을 해야죠. 반복된 훈련, 유형 파악, 풀이법, 훈련밖에 유일한 방법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처음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다. 그럼 진짜 머리가 좋은 거고,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떤 유형인지 파악 못하면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죠. 저는 요 과목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자대전 기조직이에요. 이쪽은 이론을 토대로 하죠. 그래서 기본은 암기예요.
뭐 암기라고 하니까 달달달 외운다라고 오해하는데 완전은 그냥 외우는 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가능해요.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만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암기를 하기 위한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론을 먼저 반복적으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회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최소 3회독 이상 이론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해가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략 과목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핵심 과목만 공부해요. 그리고 이 과목들은 언제요? 시험 직전에 하려고 하는데 시험 직전에는 마무리 정리를 해야지 새롭게 공부할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미리 시작하셔서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이론을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되죠. 아 근데 그거를 또 자료를 따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이 얘기를 할 텐데 조직이해 정보 그리고 기술 능력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조직 이해 능력은 경영학 이론들이 이론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 용어나 개념이라고 합시다. 전공 과목인 경영학 수준까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다가 조직과 관련된 뭐 조직도를 비롯해서 조직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물론 NCS 직업기출능력의 고유의 이론도 공부해야 되지만 경영학 그리고 조직 관련된 지문들 요걸 꼭 필독을 하셔야죠. 자, 정보 능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 이걸로 변별력이 또 없어진 거예요. 변별력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대부분 코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뭐 완전한 코딩 문제 유형은 아니고 사실은 규칙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요런 유형들이 또 출제가 되고 또 컴퓨터 관련된 최신 IT 지식 요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기술 능력은 사실 좀 애매한 영역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술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공계만 출제하는 경우에는 이러면 전공 관련된 내용들이 좀 섞이기도 합니다. 한전 기술직의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뭐 기술직이냐 사무직이냐 그 구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기본 이론에다가 플러스 뭐냐? 매뉴얼이에요. 제품 관련된 매뉴얼들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 이론만 공부하는 걸로 되는 거는 아니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 이론으로만 공부하더라도 웬만큼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된다, 무조건 그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을 확장형이라고 해요. 자대정 기저지 그러니까 전략 과목의 경우에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벗어난 기존 이론에서 벗어난 이론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새로운 유형들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나머지 3개 영역들 전략 과목의 나머지 영역들은 요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3에서 14번 A사의 결제 규정 및 조직도가 나와 있네요. 이런 거는 왜 출제되냐? 여러분 입사에도 이런 자료 볼 거예요.
어디를 입사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 자, 규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미리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좋아요. 규정을 어떻게 해? 자, 실제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의 규정들은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정들을 학습을 하라고 할 때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미리 한번 읽어보되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독해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문들이 비단 조직이해 능력에만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해결 능력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자원관리 능력으로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 규정들은 사실상 특정 영역이라고 한정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규정은 구분 짓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규정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규정을 볼 때는 이 규정이 뭐다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결제 규정 한번 볼까요? 결제를 받으려는 업무의 결제 라인에 대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제 순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뭡니까? 결제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정상 결제가 뭔지, 전결이 뭔지도 나와 있습니다. 전결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전결이라고 함은 의사결정 및 판단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대표이사 얘기하는 거겠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거 처음 봤다.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이론에도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조직이해 능력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다른 영역 아니냐. 영어 문제가 국사에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국사 문제가 수학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NCS 직업기초능력은요, 그 경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평가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구분된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구분 짓는 게 좀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전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꼼꼼하게 다 안 읽어보냐? 그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대결이 뭐냐? 대신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는 대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훅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고 반복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조직도가 나와 있죠. 13번 문제 봅시다. 위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 보기입니다. 결재권자가 부재 중일 때 직무대행자가 중요 문서를 결제했다면 직무대행자는 결재권자에게 해당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가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이거 대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존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2번입니다. 대결사항 및 정결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 위임자를 포함한 이하 직책자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거 정결하고 대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결, 대결 이 사항에 보면은 업무 위임자를 포함한 이하 직책자의 결재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 확인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규정을 한번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암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헷갈려요. 3번입니다. 결재란에는 결재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제 날짜는 생략할 수 있다. 결제 방법에는 서명 또는 날인, 도장이라고 했는데 날인이 도장이잖아. 필요에 따라 결제 일시를 기재한다.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래서 규정은 미리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4번입니다. 본부장이 결제한
경영지원본부의 지출결의서의 다음 결재권자는 대표이사이다. 결재 순서에 본부장, 감사 다음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출결의서의 경우 경영지원본부 얘기예요. 경영지원본부는. 그러면 감사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 5번입니다. 정결사항에 대해 결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란은 상향 대각선으로 표시한다. 이 정결 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뭐였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14번 볼게요. 마케팅 컨설팅 팀이라고 했습니다. 이 팀의 직원이 품위서 결제를 받고자 할 때 결제 라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제 순서에 팀 결제 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마저 보면 해당 결제건은 전결사항이라고 했는데 전결의 경우에는 최고 결제권자의 결제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최고 결제권자인 대표이사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팀장, 실장, 본부장, 감사. 가리?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자료 이거 드린다고 했죠. 그게 이거예요. 김쌤의 킥이에요. 자, 김쌤의 킥이라는 거는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 직전에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따로 자료를 배포하는 게 아니어서 요거 여러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강의를 뭐 컴퓨터로 들을 수도 있고 태블릿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하시면은 오히려 마무리 지을 때 확인할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시면 캡처.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결제 규정, 자료 파악할 때는요. 목차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차가 없으면 목차에 해당되는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는 목차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차에 해당되는 거, 이게 뭐에 대한 내용, 뭐에 대한 내용, 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체크해요. 필요한 자료만 손으로 체크하세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눈은 헷갈리거든. 손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 찾으면 스탑이라는 게 2번이 답이에요. 이건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 4, 5번을 다 보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 2번이 답이다. 그럼 여기서 스탑이야. 자, 배경 지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규정을 미리 봤다라면,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사실상 문제 다 볼 필요가 없죠. 보기만 보고 거기서 답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전결이 뭔지, 대결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규정들이 자주 나오는데 전결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결이나 대결의 뭐 결제 순서는 바뀔 수 있죠.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결과 대결의 뜻은 동일합니다. 전결, 최고 결제권자의 결제 생략하고 대결, 대신 결제한다. 그런 뜻이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김쌤의 킥이었습니다. 15에서 16번 나와 있네요. 땡땡공사의 열차 운영 평가 기준 및 운영팀 관할 열차의 금년 운영 평가 점수에 대한 자료 각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요. 자기 회사 자료만 출제하진 않아요. 다른 지하철 관련된 공기업 자료들 또는 열차 관련된 공기업 자료를 지문으로 종종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열차 운영 평가 기준 한번 볼까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저도 이 문제 풀면서 처음 봤던 규정이기도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회사 내에 굉장히 많아요. 아예 처음 보는 거라면 모르지만 비슷한 거 봤다면 좀 반가워요. 사람은 좀 반가우면 빨리 받아들여요. 굉장히 낯설게 느끼잖아요. 잘 못 받아들여. 어떤 의미에서는 현직자들이 이런 문제는 제일 잘 풀어요. 왜냐고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열차 운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열차 운영 체계의 평가 항목, 유지관리 체계의 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 확인하라고 했어요. 외우지 마. 그리고 최종 평가 점수 만점 100점에 열차 운영 체계 70%, 유지관리 체계 30% 가중치가 부여된다라고 했습니다. 70%, 30%의 가중치. 그리고 최종 평가 점수를 가지고 S등급에서부터 A, B, C, D 등급 구분이 나와 있네요. 평가 항목별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자, 금년도 열차 운영 평가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아직 합하진 않았네. 합해 볼게요. 열차 운영 체계 합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유지관리 체계 합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못 써요. 왜 못 씁니까? 얘만 더하고 얘만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종 점수에서는 가중치를 반영해야죠. 70% 가중치니까 0.7을 곱하고 30% 가중치니까 0.3을 곱한 걸 더해서 최종 점수 합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점수를 토대로 해서 나온 등급들이 이렇습니다. 열차 운영 체계에다가 70% 가중치, 그럴 땐 0.7 곱하면 돼요. 유지관리 체계에다가 30% 가중치 곱하기 0.3 하면 됩니다. 이거 자원관리나, 그렇죠. 다른 영역에서 풀었던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제가 영역별 경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 점수별 등급 나와 있습니다. S, A, B, C. 요건 앞에 거잖아요. 아니, 뭘 새롭게 봐요. 자료 있는 거잖아. 제가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시 보여드리기 뭐 해서 뒤에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이 등급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C 등급,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이 되는 L1733.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뭐 별거는 아니네. 그렇죠.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위험이 있죠. 16번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년 최종 평가 점수가 다음과 같을 때 금년 평가 등급이 전년 평가 등급보다 낮은 열차의 대수는 몇 대냐. 가로 열고 전년 평가 등급 기준은 금년 올해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급 나와 있고, 그죠? 이거 점수하고 알잖아요. 이거 기반으로 해서 등급 정리한 거예요. 떨어졌고, K2861 떨어졌고, L1733 나머지는 떨어지진 않았죠. 오르거나 아니면 동일하거나. 그래서 2대, 답은 2번 되겠네요. 전년보다 등급이 낮아진 열차는 2대다. 킥 정리해 봅시다. 평가 등급 자료 파악 똑같아요. 일단 목차부터 확인을 합시다. 어떤 규정들인지.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하고 적용을 하면 돼요. 이게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상 이런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유형 파악이에요. 기출 유형 파악하면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하고 공부하는 게 아깝지 않은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7에서 20번입니다. 이게 그 일명 코딩 문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유형의 문제는 처음 NCS 직업기초능력이 도입됐을 때부터 시작됐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쉬웠는데 이게 변별력을 갖추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진 거예요. 어렵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복잡한 거지. 그래서 처음 접할 때 손 못 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시간에 쫓길 때 조바심 나면 또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반복적으로 푼다는 거에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답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반복적으로 풀 때 여러분이 지금 풀고 며칠 있다가 다시 풀잖아요. 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처음에 1분, 50초, 40초, 뭐 30초, 20초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하시면은 시험장 가시면 빨리 풀 텐데 그게 아니고 여유 있게 이게 뭐였지 이러다 보면은 좀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시간이 관건인데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핵심 과목에서 시간 줄이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전략 과목은 시간 줄이는 게 꽤 쉬워. 왜냐하면 이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시간 많이 걸리게 된 유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풀어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가서 어떻습니까? 이 핵심 과목에 써야 되잖아요. 그 전략은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찌됐든 문제를 좀 보자면 웹사이트 연결 오류 확인 절차에서 사용되는 연결 오류 세부 사항 및 오류 상황 판단 기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그냥 쭉 봐요. 연결 오류 세부 사항의 에러 코드에는 웹 코드, 코드 타입에 따라 웹 코드는 뭐고 코드 타입은 뭔지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사실 이걸 알려고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안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별 도움 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최종 WEC 산출이 되는데 WEC 1, 2가 있습니다. 웹 코드는 지정사항이 있는데 B101에서부터 D814가 있는데 최빈 값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중간값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최대값은 알죠. 최소값은 알고 평균값 다 더해서 나눈 거. 이게 마음이 급하면요. 이게 뭔 뜻이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볼 때 헷갈려요. 두 번째 보면은 그거 라고 할 수 있죠. 자, 코드 타입은 EV는 위험성, CV는 복잡성, IV는 확산성. 이것도 뜻 알 필요는 없습니다. 타입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0보다 클 때, 같을 때 또는 작을 때, 5와 같을 때, 0과 같을 때, 마이너스 5와 같을 때. 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복잡할 게 없는 게 타입 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EV, CV, IV 순이에요. EV가 있으면 EV가 먼저고 없으면 CV, 없으면 IV 순으로 해서 값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WEC 1은 곱하기 2하고 2는 더하기 30. 두 번째는 24, 50 더하고 세 번째는 곱하기 1하고 마이너스 17 한다. 이거를 외우지 말라니까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WEC 컴패션입니다. 둘을 서로 비교해서 최종 WEC를 산출하게 되는데 1이 더 큰 경우에는 2를 더한 거에 곱하기 3하고 같은 경우에는 2를 더한 거에 곱하기 2하고 2가 더 큰 경우에는 그냥 2를 더한다. 외우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할 게 많은 거지. 그리고 오류 상태 판단 기준은 최종값에 따라서 솔루션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 나와 있잖아요. 예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처음 보고 이 예시가 어떻게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들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절차를 보면 최종 WEC 산출을 합니다. 적용해 보면은 B101이니까 코드 타입은 EV는 1, CV는 10. 그래서 WEC 1, 2의 최빈값, 가장 빈번한 값을 구해요. 33과 21이 나오죠. 그리고 타입 우선 순위에 EV가 있으니까 EV가 1이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적용이 되니까
WEC 1에는 곱하기 2를 하고 2는 더하기 30을 하니까 66과 51. 근데 WEC 1이 더 크니까 최종 값은 2를 더한 거에 곱하기 3을 하니까 351이다. 그 다음에 351이기 때문에 301 이상 400 이하의 값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류 상태 판단할 때 솔루션 코드는 87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로 읽어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요거 얘기예요. 이때 최빈값 하나로 고려한다고 했죠.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얼마야? WEC 1은 33. WEC 2는 뭐예요? 21. 이게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최빈값 아니에요. 각 타입 범위가 상이할 때 EV, CV, IV 순인데 EV가 있어. 그럼 EV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죠. EV가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WEC 1에다 곱하기 2하고 WEC 2에다가 더하기 3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6과 51. 자, 이렇게 되면 WEC 1이 더 커. 그럼 최종 WEC는 어떻게 해요? 2를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죠. 2를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351. 351이니까 301 이상 400 이하 값이기 때문에 솔루션 코드는 872.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들이. 17번 문제부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웹코드 B375 찾았어요? 찾았어? 그렇죠. 중간값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중간값이 뭡니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WEC 1은 71, WEC 2는 45. 범위가 상이한 경우 EV, CV, IV 순이라고 하는데 IV밖에 없어. 그래서 IV 0일 때는 WEC 1은 24 더하고 2는 50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95, 95. 자, 둘이 같아요.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를 더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라고 했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380이면 301 이상 400 이하기 때문에 솔루션 코드는 872. 답은 4번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조금 지겨워질라 그러네. 빨리 풀어봅시다. D814 평균값이죠. 자, 이거 다 더하고 나누기 5하면 평균값 나오겠죠. 62. 2는 49. EV가 있네. EV는 마이너스 1보다가 작거나 같은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WEC 1은 곱하기 1, 2는 마이너스 17. 계산하면 62와 32가 나옵니다. WEC 1이 더 크네요. 그래서 2를 더한 데다 곱하기 3 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82가 나오니까 201 이상 300 이하의 값이기 때문에 솔루션 코드는 199. 답은 3번 되겠네요. 19번입니다. 자, WEB 웹 코드는 최빈가 가장 빈번한 값은 12와 얼마? 32. EV 있네. EV 값 13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WEC 1은 2를 곱하고 2는 더하기 30을 하면 24와 62. 이번에는 WEC 2가 더 크기 때문에 2를 더하기만 하면 되죠. 더하면은 86. 그래서 100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솔루션 코드는 178. 답은 1번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전에 8문제 연달아 나온 적도 있어요. 어우, 환장할 뻔했어요. 제가 시험을 매번 보러 가기 때문에 왜 환장하려고 하냐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짜증나는 문제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유형 파악이 안 된 것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번 D193은 최대값, 최소값을 더한 거. 최대값 99와 41을 더하고 88과 13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EV 없고 CV 있구나. CV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인 경우에는 WC1에다 24를 더하고 WC2에다가 50을 더하면 165 그리고 151. WEC 1이 더 크네요. 2를 더한 데다가 곱하기 3 하면 948. 401 이상 값이기 때문에 솔루션 코드는 644. 답은 5번 되겠네요. 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똑같아요.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일단 절차 파악하는 게 먼저야. 아, 요거구나. 근데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손으로. 기출로 유형 파악하시면 돼요. 유사한 유형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보너스예요. 아니 왜 이런 문제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많이 나왔네. 땡큐. 이런 자세로 접근하셔야 돼요. 25에서 28번 문제는 철도 표지 설치 기준이 나와 있네요. 각 물음에 답해 봅시다. 공통 설치 기준 쭉 나와 있고 철도 표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지만 우측에 설치하는 여건들도 있습니다. 자립형 표지의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한다. 세부 설치 기준은 요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열차 정지 표지, 차량 정지 표지, 무인역 표지, 선로 작업 표지, 열차 정지 위치 표지, 속도 제한 표지, 속도 제한 해제 표지, 기적 표지, 차량 접촉 한계 표지, 차막이 표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2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저걸 꼼꼼하게 다 읽어서 뭔 뜻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위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표지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고 하네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다양한 표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출발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의 정거장이나 출발 신호기를 특정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선로의 정거장에서 열차나 구내 운전 차량의 정차 한계를 상시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부 설치 기준 1에 보면 열차 정지 표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열차 정지 표지에 대한 게 설치돼야겠죠. 마저 볼게요. 또한 선로 위에 달리고 있는 열차가 이웃하고 있는 선로를 달리는 열차와 맞닿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준 9의 차량 접촉 한계 표지죠. 땡땡역 정거장 이외의 본선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게 뭡니까? 이거는 세부 설치 기준 4에 나와 있는 선로 작업 표시. 선로 작업한다고 했잖아. 본선에서 작업하는 게 선로 작업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건 뭐 별거 없어요. 빨리 확인만 하면 되니까. 26번입니다. 위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볼게요. 작업 개소를 기준으로 150m 떨어진 곳에서 선로 작업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세부 설치 기준 4에 나와 있습니다. 100m 이상이니까 150m가 포함이 되어 있죠. 2번입니다. 터널에 의해 전방을 분별할 수 없는 지점에는 기적 표지를 설치하냐. 세부 기준, 설치 기준 8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터널 등 전방 인식이 곤란한 개소는 기적 표지라고 했죠. 분별할 수 없다는 게 인식이 곤란하다고 같은 뜻이잖아요. 아니 왜 똑같이 안 했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가 아니고 그냥 비슷한 뜻이에요.
익숙해지면은 구분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낯선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번입니다. 단선 운전 구간과 왼쪽 선로 운전 구간에서는 모두 속도 제한 표지를 왼쪽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 세부 설치 기준 6에는 왼쪽 선로 운전 구간에서는 왼쪽, 단선 운전 구간 및 오른쪽 선로 운전 구간에서는 오른쪽 설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두 왼쪽이라고 했죠. 3번이 틀렸네. 4번입니다. 모든 철도 표지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역장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공통 설치 기준에 투시가 용이한 곳이 뭐예요? 역장이나 승무원이 알아보기 쉽다는 뜻이죠. 건축관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5번입니다.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의 장내 신호기 아래쪽 부분에는 무인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거다. 세부 설치 기준 3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3번인데 팁 하나 또 드릴까요? 자, 모든인데 하나만이야. 그러면 틀렸겠죠. 항상인데 아닌 경우가 있어. 틀리겠죠. 아무래도. 반드시인데 예외가 있어. 틀렸죠. 오직이라고 했는데 뭐뭐만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의미를 한정 짓는 단어가 있다. 그 문장이 무조건 틀렸다는 아니에요. 틀릴 확률이 높아요. 요건 제가 문제 풀 때 쓰는 팁인데 자 순서대로 1, 2, 3, 4, 5 확인을 해요.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줄일 것인가? 어떤 게 더 답에 가까울까?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 문제에다가 숫자가 있는 보기 요걸 먼저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답 만들기 쉽거든. 뭐 150m다. 근데 이게 10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정에 만일에 80m다.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런 게 들어가 있는 보기를 먼저 풀어보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27번 문제 볼게요. 열차 선로 및 구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던 중 운전구간의 마지막 지점을 알려야 될 지점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때 귀하가 설치해야 할 표지가 뭐냐? 세부 설치 기준 2에 정거장에서 구내 운전 또는 입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 구간의 끝 지점을 표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다가 운전 구간의 마지막 지점을 알려야 될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1번은 열차 정지 표지, 2번은 차량 정지 표지, 3번은 속도 제한 해제 표지, 4번은 선로 작업 표지, 5번은 차막이 표준, 차막이 표지.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이것도 확인하는 문제죠. 28번입니다. 위자를 근거로 판단할 때 철도 표지 설치 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연이 얘기부터 보면 표지의 확인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철도 표지를 선로 오른쪽에 세울 수 있어. 그렇죠. 공통 설치 기준의 우측이라고 되어 있죠. 도진입니다. 열차 정지 위치 표지의 측면 표지는 전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보다 뒤쪽 선로에 설치한다. 세부 설치 기준 5에 열차 정지 위치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선상이라고 했죠. 틀렸네. 민찬입니다. 속도 제한하는 개소가 연속되어 전동차 편성수의 길이가 속도 제한 해제 구역보다 길다면 속도 제한 해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겠군.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는 내용이죠. 유리입니다. 자립형 표지는 모든 구간에서 신호 기주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신호 기주라고 했으니까 공통 설치 기준에 맞죠? 호영입니다. 동일한 선로에서 이중으로 속도를 제한해야 할 때는 속도 제한 표지를 한 개만 설치해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 6에는
높은 속도의 제한 표지 설치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한 개만 설치해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도진이 바뀌어. 사실 도진이 거 확인했을 때 여기서 답 찾고 끝냈어야 돼. 자, 킥 정리해 봅시다. 업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이 입사했을 때 업무에 사용될 각종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차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기억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문제 파악하고 세부 내용 체크해요. 필요한 것만. 그리고 답 찾으면 스탑이야. 꼼꼼하게 다 읽어. 모든 보기의 내용을 다 보고 문제를 풀고 나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기억을 하면 안 돼요.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것까지 다 읽었다는 내용밖에 안 되죠. 기출로 유형 파악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나오니까 특히 철도 안전법 같은 업무 관련된 규정들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필기용으로는 업무 매뉴얼로 기술 능력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실 거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게 되신다면 이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시간 힘차게 쭉 와봤는데 힘들죠? 자, 다음 시간부터 또 힘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